넌 좋아. 전부 일치했대요. 99.99% 이상 친자 확률을 확인했다라고 하고, 저희의 경우는 출생신고를 못하니까 법적으로는 이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 저는 법적으로는 완전히 혼자인 남자. 애도 힘들고 너도 힘들게 차라리 고아원 보내지 왜 네가 데리고 있냐 이런 말들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괜찮지? 아빠 금방 할게. 조금만 혼자 놀아. 알지? 가장 힘없고 약한 존재인 아가들이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모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11살 된 딸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는 김지환이라고 하는 아빠의 품이라고 하는 작은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면서 이제 출생신고를 소송으로 해야 되는 그런 아이들을 돕고 있는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고요. 이제 딸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뭐 티는 안 나겠지만 하루에 아주 조금씩이라도 발전하는 삶을 살아보자라고 해가면서 그렇게 현재까지는 그래도 잘해오고 있다. 예, 이 정도 만족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죠. 예. 법률구조공단 그 바로 앞에 그 공원에서 그때 당시 PD님한테 2시간 동안 붙잡혀서 설득당하던 게 언론에 노출되는 게 맞냐 틀리냐를 너무 짧은 시간에 제가 판단을 했어야 했고, 저보다도 제 딸아이 인생에 어떤 또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많이 생각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보다는 확실하게 판결이 빨리 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PD님의 결정적인 그 한마디, 아마 저희가 같이 있으면 좀 재판의 그 기간이 많이 단축될 거다라고 해주셨던 말이 진짜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소개되셔서 그 다른 아빠들이, 다른 아이들이 도와달라고 이제 연락 오는 물꼬가 됐죠. 예, 그 덕에 그냥 열심히 사는 아빠에서 그래도 남들한테 고맙다 소리 듣는 아빠까지 된 것 같아서 그 점은 정말 Y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에 애기 봐주시는 분이 살아요. 은인 분들 중에 한 분이시죠. 김혜리 님이시고요. 방송을 보시고 그분께서 작가님한테 연락을 하셨대요. 저를 좀 만나고 싶다고, 도와주고 싶다고. 일단 이게 뭐지, 무슨 의도시지? 믿지는 못했어요. 믿지는 못했으나 그분이 좀 나름 유명하신 분이셨고, 어떻게 보면 어떠한 그런 시설이나 기관보다도 더 믿음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대단히 계산적인 마인드로 그렇게 해서 아이를 부탁을 드렸었고, 계속 갓난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막 일하다 잘리고 했다가 한 6시간 정도지만 아이를 맡겨놓고 첫 일을 할 수 있게 됐죠. 거기서부터 새 출발이 된 것 같아요. 네. 너무 지금 뭐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고요. 아기 때도 막 유모차에 앉아있지를 못했잖아요. 계속 서서 다니는 아이잖아요. 지금도 계속 그렇게 발발거리고 있고, 엄청 활동적이고 재밌게 잘 살고 있어요. 아주. 매스컴을 통해서 저를 이제 접하셨던 아버님들이나 아기들이 찾아오셨었고, 저는 그냥 제 생활하면서 제 딸아이 키우면서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이나 이제 도우며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그 뉴스가 그 20대 남성하고 그 6개월 이상 된 아이가 죽어서 발견됐다고. 저 아버지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기는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그냥 그러고 지나간 게 아니라 이렇게 며칠을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알리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고, 아주 작은 단체 하나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뭐 물론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 소송을 도와주는 일, 그 아빠들이 써야 되는 서류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가르쳐 드리거나 이제 같이 작성을 해주는 거 위주였고, 각종 이제 간담회 같은 거, 또 뭐 토론회 같은 거, 그리고 뭐 헌법 소원도 해서 예, 좋은 결과도 받아보고, 또 이제 뭐 저도 그때 와인 나올 때 제가 그 살던 환경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저보다 더 하신 분도 계셨고, 그런 분들한테 이제 뭐 보증금도 대드리고, 뭐 가정 가구도 사드리고, 뭐 이런 것도 좀 했었고, 그리고 저랑 딸아이가 생활비 하고 나서 뭐 이제 좀 여윳돈이 한 2~30만 원 정도만 생기면 여행을 좀 보내드렸었어요. 왜냐하면 그 제주도 여행을 갔었는데 저도 누가 보내줘서 갔다 온 거거든요. 그렇게 딸아이가 즐거워하고, 예, 막 진짜 광분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이제 아빠로서 이런 추억을, 이런 기억을 아이한테 많이 남겨주고 싶다라는 욕심도 생겼고, 내가 느낀 그 감정을 다른 아빠나 엄마분이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나름 조그마한 단체치고는 그래도 많은 일을 해본 것 같아요. 저 가족관계 등록법 그 46조 2항이죠.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엄마가 출생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한 줄짜리 문장이 엄마가 해야 된다가 엄마만 할 수 있다로 해석이 돼버리니까 아빠가 아예 할 수가 없게 된 거고, 사랑이 같은 경우는 그 총 4개의 허가 신청을 받았고요. 그 특별 대리인 소송 그 허가 신청이 2번이 있고요. 그리고 성본을 창설을 하고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하는 이 허가 신청 총 4번의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가 떨어지면 다시 이제 구청에 가서 이제 아이를 출생신고를 한 다음에 이런 그 법적인 판결문과 유전자 검사를 근거로 이 아이의 아빠인 걸 또 인지 신청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부자지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은 이제 하나의 소송으로 합쳐진 게 사랑이법이고요. 그 2015년대 처음 사랑이법이 이제 시행이 됐죠. 모의 인적사항 전부를 몰라야 되는 거예요. 뭐 인적사항이라 하면은 성함, 뭐 그리고 이제 그 주민번호, 그리고 이제 등록된 주소지, 이거를 전부를 몰라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신 판사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2015년도 11월에 시행이 돼서 뭐 2015년 12월까지 한 100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16명만 승인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을 이제 소송을 도와주면서 제일 답답했던 게 엄마의 인적사항이 드러나 있는데, 일단 엄마가 드러났으니까 사랑이법을 적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근데 이 엄마가 출생신고를 안 해줄까, 나는 못해라고 그냥 있으시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 자체도 못 걸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2020년도에는 이런 경우에도 사랑이법 적용할 수 있다라고 또 이렇게 바뀌어서 어쨌든 사랑이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발전은 해왔는데, 답답한 건 그거예요. 사랑이법이라는 법 자체도 아이가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간소화되고 기간이 짧아졌다 해도 재판은 재판인 거잖아요. 얘가 태어나서 뭘 하고 했는데,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길래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자기 말도 트이기 전에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재판을 해야 되냐고요. 너무 이 아이한테는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거잖아요. 차라리 국가의 국민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법과 제도와 사회에서 보호가 된 상태로 이 아이의 양육자가 누가 될 건지를 결정하고, 아빠가 길러도 될지 말지, 이 사람을 아빠라고 해도 될지 말지를 판단한다라고 하면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빠가 누구고 엄마가 누군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너에게 인권을 줄게? 이거는 정말 잘못됐죠. 예. 이 아빠가 뭐 경제적인 여건으로 그냥 하루하루 아이랑 그냥 그 먹고 살고 버티는 거에 급급한 상황이라 도저히 그 가정법원까지 가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접수조차 못한 경우, 유전자 검사도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고, 뭐 어린이집 못 가는 것도 당연한 거고, 또 이런 임시복지조차도 아예 못 받는. 뭐 가정법원에 접수라도 했어요. 어쨌든 출생신고를 위한 재판에 접수가 되고, 그 아빠랑 그 아이의 유전자 검사가 끝나 있는 상태예요. 그 2가지 조건이 돼야 이제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라는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번호를 부여를 해줘서, 그때부터는 이제 뭐 어린이집을 간다든지 뭐 그런 아동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치만 이 아이는 아직 국민이 아닌 거예요.
뭐 난민의 자녀들도 우리나라 학교를 다닐 수 있듯이 이 아이들도 학교는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무호적자 이런 명칭으로 다닐 수는 있는데 이 주민번호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학적이 안 남아 버리는 거죠. 뭐 유전자 검사까지 일치는 하셨는데 너무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더 이상 아버지가 그 생활적으로 버티지를 못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은 못 버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문자 한 통 남겨놓고 연락이 끊어지신 가정이 있어요. 깜짝 놀라서 그날 일 급하게 마치고 그 집을 쫓아갔는데 애도 아빠도 없더라고요. 아빠가 의지가 부족해서 부성애가 작아서 책임감이 약해서 포기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아빠로서 자격이 있을까? 내가 사람 새끼가 맞냐? 그분의 표현으로. 이 아이가 나한테 있는 게 더 고통스러운 것 같다, 이 현실이. 차라리 이 아이가 시설이나 다른 뭐 입양 가정 이런 데서 크는 게 이 아이한테 더 안전한 거 아니냐. 이 아이를 위해서 자기 삶도 포기하고 자기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시고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하셨지만 그렇잖아요. 사람이 딱 나쁜 일이 그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 나쁜 일에 다른 나쁜 일들이 막 더해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게 너무 몰려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많이 못 도와드려서 죄송하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 사회에 갖고 있는 그런 제도와 시스템이 대단히 원망스럽더라고요. 많이 좀 속상하죠. 어쨌든 그 법과 그런 그 행정 제도에 이렇게 사각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 사각에 있음으로 해서 유령 같은 아동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 사각을 빨리 메꿔야죠. 이미 드러나 있는 사각이고 그 사각이 있는 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아예 그 근본적인 그 해결책은 아직 안 나온 거니까. 어느 정도 줄어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병원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는 일단 병원이 인지하고 지자체가 인지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 이제 그런 아동들은 어느 정도 좀 해결은 되겠지만 병원이 인지하는 것과 그런 행정기관이 인지하는 것이 꺼려져서 그것 때문에 병원을 이용을 못하고 병원 밖에서 출산되는 아동들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나온 아이들을 또 많이 접해본 입장에서는 대단히 그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또 보호출산제라는 거를 했을 때 친생 부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보호출산을 한다. 그럼 그 보호출산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그럼 친생부 너는 양육 의지가 있냐라는 걸 묻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아이가 보호출산제로 조치가 된다라고 하면 아빠 입장에서는 본인의 자녀를 찾을 길이 정말 요원하고 이 아빠 입장보다 더 큰 문제가 아이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를 낳아준 다른 한쪽 부모에게서 자라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 권리 자체가 박탈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이 부분도 좀 더 면밀하게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어쨌든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부모와 그 아이의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이 아이가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자라나는 게 정말 맞는 사회이고 그 맞는 국가가 아닌가. 다 저마다 본인들이 처하신 그 환경과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이 분명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주 지쳐요. 저도 자주 지치고 그런데도 또 우리 애들 보면 너무 좋잖아요. 한부모가 되기로 했을 때는 이런 거 다 감수하겠다고 맘먹고 우리가 택한 거니까 우리는 아빠로서 부모로서 그 마음 변치 말고 우리 아이가 좋은 어른이 되도록 같이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만두고 싶은데요. 진작에 그만은 하고 싶었어요. 예, 진작에 그만하고 싶었고 저도 그냥 좀 편하게 저랑 제 딸아이의 삶만 즐기고 싶은데 하필이면 저한테 이렇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다 요만한 애기들이에요. 거절하지 못할 대상들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니까 그걸 계속 이어져 온 것뿐이지 법 제대로 만들어지고 제도 제대로 되면 예, 이제 안 할 거예요. 네. 하랑아, 핸드폰 좀 줄이고 책상 정리 좀 하고 옷 좀 잘 개놔. 답니다. 고마워. 네, 고맙고 사랑해. If I be a shooting star, you